당신의 한 표는 당신의 것이 아니다. 당신을 조종하는 숨겨진 심리.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여러분. 투표할 때 과연 당신의 머릿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투표가 합리적이고 신중하며 거의 수학적인 행위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결정이 보이지 않는 힘, 고대의 본능, 그리고 뇌의 작은 오류에 의해 좌우된다면 어떨까요? 각오하세요. 오늘은 당신의 정치적 사고에 깊숙한 곳으로 여행을 떠날 테니까요. 한 가지 약속할게요. 이 영상을 본 후에는 선거 캠페인도 당신의 투표도 결코 전과 같지 않을 겁니다. 가장 명백한 것부터 시작해볼까요? 대부분 우리는 투표가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안보, 보건 등 다양한 후보나 정당의 공약을 듣고 가장 마음에 들거나 국가에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이디어와 정책에 기반한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투표입니다. 다음으로는 물론 맹목적 지지 투표가 있습니다. 축구팀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그 팀의 팬이라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응원하죠. 정치에서도 이와 매우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만약 당신의 가족, 친구 그룹 또는 공동체에서 항상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해왔다면 당신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는 당신의 정체성의 일부가 되어 대대로 이어지고 공유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두려움은 가장 오래되고 효과적인 정치적 도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흥미로운 진화론적 설명이 있습니다. 사바나에 살던 우리 조상들을 상상해보세요. 그들은 포식자의 소리, 이상한 그림자 등 위협을 감지하는 완벽한 기계인 뇌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오늘날 그 동일한 경보 시스템은 사자가 아니라 불안을 조장하는 뉴스 헤드라인이나 우리 것을 빼앗으러 오는 끔찍한 적에 대해 경고하는 정치인에 의해 동일한 강도로 활성화됩니다. 그들은 수백만 년 된 패닉 버튼을 누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논리 부족에 대한 충성, 그리고 두려움. 이게 전부인 것 같죠? 하지만 아닙니다. 친구 여러분,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우리가 모두 볼 수 있는 수면 위에 떠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이 이것이라면 얼어붙은 물 아래에서 그것을 움직이는 비밀스러운 동력은 무엇일까요? 여기 첫 번째 큰 발견이 있습니다. 당신의 뇌, 나의 뇌, 우리 모두의 뇌는 조금 게으릅니다. 이건 욕이 아니라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모든 것을 분석할 필요가 없도록 뇌는 정신적 지름길을 사용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휴리스틱이라고 부릅니다. 정치에서 가장 강력한 휴리스틱 중 하나는 정서적 휴리스틱입니다. 간단히 말해 당신의 결정이 감정이나 직감에 기반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후보가 당신에게 마음에 든다면,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면 당신의 뇌는 깊이 분석할 필요도 없이 자동으로 그의 생각이 좋다고 가정합니다. 이것은 전두엽 피질이 아니라 직감에서 태어나는 결정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기회가 됩니다. 어떤 정치인에게 즉각적으로 좋은 감정이나 나쁜 감정이 느껴진다면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 자체가 좋은 건가? 아니면 이 사람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공약이 마음에 드는 건가? 이를 통해 호감과 분석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위험, 즉 당신이 감지해야 할 위험 신호가 있습니다. 오직 감정적인 메시지만 던지는 후보들을 깊이 경계하세요. 카리스마를 뽐내고 당신에게 희망이나 분노를 느끼게 하는데 집중하지만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하는 데는 엄청나게 모호한 사람들 말이죠. 그들의 전략은 당신의 이성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감정 시스템을 해킹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우리 모두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있는데 그것을 사회적 증거라고 부릅니다. 이는 매우 간단한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아마도 옳은 것일 겁니다. 당신은 매일 이런 행동을 합니다. 꽉 찬 식당과 텅 빈 식당을 본다면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물론 꽉 찬 곳이죠. 정치에서 이 원리는 폭탄과 같습니다. 특정 후보를 선두주자로 보여주는 여론조사, 대규모 시위, 가득 찬 경기장, 이것들은 단순히 여론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을 형성합니다. 이는 특정 선택지가 승자라는 인식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소속감 본능은 다수에 속하고 싶어 하도록 우리를 밀어붙입니다. 우리 마음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질서를 부여해야 하는데 유명한 좌파와 우파 스펙트럼은 정치적 아이디어의 혼란을 분류하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도구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분류가 우리 뇌의 가장 강력한 오류 중 하나인 확증 편향을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정보만을 찾고 해석하고 기억하려는 거의 저항할 수 없는 경향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좌파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레이더는 우파를 나쁘게 만드는 뉴스를 찾을 것이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상쇄하기 위해 저는 당신에게 정신적 전략을 제안합니다. 당신 자신의 생각에 대한 악마의 변호인이 되세요. 하루에 10분 동안 반대 진영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찾아 읽어보세요. 반박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불편한 연습이지만 교조주의에 대한 최고의 백신이라고 장담합니다.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우리 조상들은 작은 부족에서 살았고 집단에 대한 충성은 의견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자기 부족에게 협력하고 충성하는 것은 음식과 보호를 얻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배신자나 외톨이가 되는 것은 거의 확실히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동굴에서 살지 않지만 그 부족 충성의 소프트웨어는 여전히 우리 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정당, 당신의 이념운동, 그것이 당신의 현대 부족입니다. 그래서 내 편을 비판하는 것이 마치 배신처럼 느껴져 기분이 매우 나쁩니다. 오늘날의 교훈은 한때 우리의 생명을 구했던 그 충성이 오늘날에는 우리 편의 실수와 상대방의 장점을 보지 못하게 우리를 눈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족이 아니라 진실에 대한 충성이 가장 용감한 충성입니다. 이 모든 숨겨진 메커니즘을 이해했다면 당신의 실생활에 적용할 핵심적인 추론은 이것입니다. 정치적 주제에 대한 당신의 첫 감정적 반응, 즉 지지나 거부의 본능적인 충동은 거의 당신의 가장 이성적인 자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고대에 부족적이고 에너지 효율을 중시하는 뇌가 통제권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당신이 얻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동 규칙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첫 반응을 항상 의심하세요. 잠시 멈추고 숨을 쉬고 당신의 더 느리고 신중한 사고의 기회를 주세요.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일종의 초능력을 주는 것 같지 않나요? 마치 거대한 정치 극장에서 꼭두각시를 움직이는 실을 갑자기 볼 수 있게 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고 생각했다면 각오하세요. 이제부터 이야기는 진정한 혼돈으로 변할 테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근본적인 큰 싸움이 시작됩니다. 한편으로는 한쪽 진영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의 국민과 생활 방식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질서, 더 많은 통제, 그리고 더 많은 보안이 필요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 통제는 우리의 자유 결정하고 혁신하며 우리 운명의 주인이 될 우리의 능력을 빼앗아갑니다. 잘 보세요. 논쟁은 특정 법에 대한 것이 거의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걸려있는 것은 영원한 딜레마입니다. 안전의 약속을 대가로 얼마만큼의 자유를 기꺼이 포기할 것인가. 우리가 스스로에게 들려주기를 좋아하는 신화가 있습니다.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드는 작은 이야기죠. 나는 대중과 달라. 나는 차분하게 순수하게 논리적으로 데이터와 사실을 분석해서 투표해. 제가 그 환상을 깨뜨리는 사람이어서 죄송합니다만 뇌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연구를 통해 신경과학은 이것이 상당 부분 환상임을 입증했습니다. 후보나 정치적 아이디어를 평가할 때 우리 뇌의 감정 영역은 불꽃놀이처럼 환하게 빛나는 반면 순수 이성 영역은 놀랍도록 조용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이 신화를 믿는 것을 좋아할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똑똑하고 우월하며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동안 당신을 생각에 잠기게 할 역설에 대비하세요. 이것은 정보를 아는 유권자의 역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정으로 책임감 있는 투표를 하려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 철저히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보를 더 많이 얻을수록 쉬운 해결책은 없다는 것과 당신의 한 표가 통계적으로 거의 0에 가깝다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이는 압도감과 무관심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에 더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신념을 가지고 투표하지만 정보가 부족한 열정적인 시민인가요? 아니면 자신의 투표가 무의미하다고 결론 내리는 매우 잘 아는 시민인가요? 이것은 쉬운 해결책이 없는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정상이라고 여겨왔던 것을 잠시 멈춰서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정치에서 탄산음료나 운동화를 팔기 위해 고안된 것과 동일한 마케팅 및 심리적 설득 기법이 사용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편향, 약점, 가장 깊은 두려움이 연구되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특정 방식으로 투표하게 만드는 메시지를 설계합니다. 이것이 윤리적일까요? 대부분은 이를 게임의 일부로 받아들이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이것은 자유롭고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개념을 훼손하는 대규모 조작의 한 형태가 아닌가요? 정치에서 정체성에 대해 논의하는 방식은 시간이 흐르면서 급진적으로 변했습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논쟁은 주로 계급 정체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즉 노동자와 생산수단의 소유주 간의 대립이었죠. 오늘날 대화는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 우리는 성별, 출신, 문화, 종교, 성적 지향 등 다양한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논쟁의 축이 무엇을 가졌는가에서 누구인가로 옮겨갔습니다. 이는 정치를 훨씬 더 개인적이고 훨씬 더 감정적이며 솔직히 말해서 훨씬 더 폭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모든 정치적 혼돈은 인간 조건의 불편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는 복잡하고 모호하며 종종 두렵습니다. 어떤 정치 이념이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단순한 이야기, 영웅과 악당이 있는 서사, 세상의 복잡성을 헤쳐나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지도를 제공합니다. 아마도 투표 행위는 단순히 미래에 대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확실성을 주기를 거부하는 우주에서 확실성을 필사적으로 찾는 행위일지도 모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모순, 윤리적 딜레마, 그리고 생생한 감정의 지뢰밭에 서 있습니다. 투표는 깔끔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혼란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돈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제는 호기심 많은 사람들과 이 주제의 진정한 전문가를 구분짓는 미세한 세부 사항들을 볼 때입니다. 이제 조금 더 전문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약속합니다. 사회심리학자 조나단 하이트는 도덕적 기초 이론을 개발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세상을 인지하는 6가지 도덕적 미뢰를 가지고 있다고 제안합니다. 보살핌 피해, 공정성 기만, 충성심 배신, 권위 전복, 신성함 타락, 그리고 자유 억압. 흥미로운 점은 전 세계 연구들이 진보주의자나 좌파로 스스로를 규정하는 사람들이 주로 처음 2가지, 즉 보살핌과 공정성에 도덕적 기반을 둔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보수적인 사람들은 6가지를 더 균형 잡힌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양쪽 진영이 종종 다른 도덕적 행성에서 사는 것처럼 보이는지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다른 미각으로 현실을 맛보고 있는 겁니다. 정치학에는 오버턴 창이라는 멋진 개념이 있습니다. 실제 창문을 상상해 보세요. 그 창문 틀 안에 있는 아이디어만이 정상적이고 합리적이며 공개 토론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든 아래든 그 밖에 있는 아이디어는 급진적이거나 생각할 수 없거나 터무니없는 것으로 치부됩니다. 장기적인 정치의 진정한 게임은 단순히 당신의 아이디어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창문틀 전체를 움직이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30년 전에는 극단적이라고 여겨졌던 아이디어가 시간이 지나면서 창문의 중앙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정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디어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지의 한계를 위한 싸움입니다. 이 분야의 비밀스럽고 다소 잊혀진 영웅 한 명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19세기 말 프랑스의 사상가 구스타브 르봉입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이 존재하기 훨씬 전에 르봉은 거의 예언적인 책인 군중 심리학을 썼습니다. 그는 근본적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개인이 군중에 모이면 그들의 심리는 완전히 변한다는 것입니다. 개별적인 합리성은 사라지고 충동적이고 감정적이며 비합리적인 집단 정신으로 대체됩니다. 그는 군중이 개개인의 합이 아니라 새롭고 위험한 존재임을 처음으로 이해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20세기의 거대한 전체주의 운동부터 오늘날의 바이러스성 확산과 디지털 군중까지 설명해 줍니다. 이제 우리의 이상적인 시민이라는 생각과 상당히 반항적이고 충돌하는 대안적인 이론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합리적 무지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일반 시민에게 정치에 대해 무지한 것이 완전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경제, 법률, 국제관계에 대해 철저히 정보를 얻으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이득은 무엇일까요? 통계적으로 미미한 당신의 한 표의 힘입니다. 순수한 비용 편익 분석 관점에서 볼 때 그 시간을 직업, 가족 또는 취미에 할애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매우 불편한 생각이죠. 그렇죠? 이것은 과학 연구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직관과 완전히 반대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상반된 의견을 가진 두 사람에게 동일한 객관적이고 데이터로 가득 찬 과학 보고서를 읽게 하면 그들의 입장이 조금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예일대 같은 곳에서 수행된 연구들은 정반대를 보여주었습니다. 동기화된 추론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각 사람이 자신의 초기 신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해석하게 만듭니다. 이미 양극화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주는 것은
그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더 양극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맞춰 사실을 왜곡하는 우리의 능력은 단순히 놀랍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보았던 모든 것이 극적으로 연결됩니다. 바로 그 아하! 하는 순간이죠. 도덕적 기초 이론을 기억하시나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려주는 그 미래들 말이죠. 그것이 어떤 정보가 우리에게 맛있는지 결정하는 필터입니다. 확증 편향을 기억하시나요? 그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정보 음식만을 적극적으로 찾도록 우리를 밀어붙이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부족주의를 기억하시나요? 그것은 우리가 함께 앉아 식사하며 우리의 취향을 강화하는 부족입니다. 이 세 가지는 별개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같은 테이블의 세 다리이며 우리의 세계관이 구축되고 제공되는 테이블입니다. 이 정도 세부 사항까지 도달하면 우리의 정치적 사고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훨씬 더 솔직하고 어쩌면 더 냉소적이지만 분명히 더 진정한 시각을 얻게 됩니다. 더 이상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물학, 문화, 심리학의 복잡한 춤입니다. 우리는 과학이 확실하게 아는 것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저와 함께 마지막 미지의 영역, 즉 추측과 경이의 영역을 바라볼 용기가 있으신가요? 미래를 바라봅시다. 100년 후의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아마도 당신의 투표는 더 이상 칸에 표시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개인 인공지능, 즉 당신의 가치와 인생 철학을 당신 자신보다 더 잘 아는 디지털 비서 같은 것을 가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AI는 수천 개의 복잡한 입법 제안을 분석하고 감정적 편향 없이 당신의 가장 깊은 자아와 가장 잘 맞는 선택지를 추천해 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거버넌스 결정 전체를 중앙 집중식에 표면적으로는 공정한 AI에 위임하게 될까요? 공상 과학 소설처럼 들리겠지만 기술은 이미 발전 중입니다. 신경과학은 우리의 뇌를 스캔하여 우리가 결정을 어떻게 내리는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어떤 영역이 활성화되고 어떤 화학 물질이 방출되는지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과학은 넘을 수 없는 벽에 부딪히고 철학이 그 자리를 이어받아야 합니다. 과학은 어떻게를 설명할 수 있지만 어떤 결정이 옳은지 말해줄 수 있을까요? 좋은 것이나 정의로운 것은 무엇일까요? 객관적으로 더 나은 사회를 조직하는 방법이 존재할까요? 아니면 결국 권력을 놓고 경쟁하는 부족적 선호만 존재할까요? 그리고 여기에 현기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정치적 신념이 우리의 생물학, 유전된 인지 편향, 거의 타고난 도덕적 기초에 그렇게 깊이 뿌리내려 있다면 그것들은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차라리 우리의 눈 색깔처럼 우리가 타고나는 특징에 가까울까요? 정치 영역에서의 자유의지라는 개념 자체가 위험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이념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념이 당신을 소유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종의 미래로 이어집니다. 아마도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이것일 겁니다. 기후변화, 세계적 팬데믹, 인공지능 규제와 같은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문제들은 전 지구적인 문제입니다. 그것들은 국경이나 정당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여전히 우리 대 그들이라는 부족적인 사고방식, 즉 지역 부족의 소프트웨어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정치 심리를 해킹하고 행성적 규모로 협력하기 위해 이 부족 본능을 의식적으로 비활성화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말 그대로 우리의 생존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도발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어쩌면 단지 어쩌면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올바른 답을 찾거나 완벽한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정치는 단순히 인간 본성의 비극적인 희극, 즉 그 모든 비합리성, 고결함, 그리고 비참함이 예측할 수 없는 결말 없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대한 무대일지도 모릅니다. 유권자의 마음 미로를 통한 여행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인간 심리의 가장 깊은 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표면으로 돌아와 새로운 눈으로 전체 그림을 볼 시간입니다. 이 여행의 시작에서 우리는 그토록 단순하고 친숙한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투표는 우리가 가장 마음에 드는 제안들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는 생각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도착했는지 보세요. 이제 우리는 그 동일한 행위를 정신적 지름길, 생존을 위한 부족 본능, 서로 다른 도덕적 취향, 그리고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확실성을 향한 거의 영적인 탐색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싸움의 최종 결과로 봅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결정을 보는 것에서 인간 조건의 복잡하고 혼란스러우며 경이로운 동력을 숙고하는 것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직접 묻겠습니다. 인지 편향부터 미래에 대한 추측까지 이 모든 여정 중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가장 충격적이었나요? 가장 당신을 의심하게 만들었나요? 아니면 가장 공감되었나요? 어떤 답변이든 기꺼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대화를 시작해봅시다. 그리고 저와 함께 이토록 복잡한 아이디어들을 탐구하는데 귀한 시간과 관심을 할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만약 사람으로서 그리고 사회로서 우리를 정의하는 주제들의 깊은 곳으로 떠나는 이러한 여정에 열정적이라면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함께 탐험할 지식의 우주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고 계속해서 배우며 무엇보다도 당신의 엄청난 호기심을 절대 멈추지 마세요. 다음번에 투표함 앞에 섰을 때 누가 정말로 투표하는 걸까요?